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소송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그 연방정부의 과거 수사가 부당했다라면서 법무부에 무려 2억 3천만 달러, 230만 불, 2,300만 불 아닙니다. 2억 3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나한테 지급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법무부에 포진한 고위급 인사들이 사실 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 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땅땅땅 승인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금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리고 2022년 마로라고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라면서 보상금 청구 그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럼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법적인 면에서 우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방 법상 일반 시민은 즉 일반 국민은 누구나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은 행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 청구를 제기하고 제기한 행정 청구를 추후 이 소송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수행한 공직 직무 행위 또는 그 수사 관련에 대해서 이런 걸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면 또 뭐 정책적인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부적절하다는 것과 예를 들어 위법하다라는 것은 다르죠. 위법하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윤리적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 그다음에 국민 정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청구는 행정청구 형태로 제기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이게 이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소송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그 나라 법무부에 이런 소송 나한테 내가 대통령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니었다가 다시 대통령이잖아요. 그 아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조사가 부당하다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Yes.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전환이 되거나 또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제로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좀 약간 미지수다,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정도로만 대답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무부의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고위급들이 다 트럼프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만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2억 3천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점인데요. 배상금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그 지급의 주체, 돈을 내어주는 지급의 주체는 정부입니다만은 그 돈은 누구 거냐? 네, taxpayer, 즉 우리처럼 세금을 낸 일반 국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2억 3천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다, 배상해준다, 이런 그 논리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윤리적, 정책적으로 이제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 정책적 신경 안 쓰고 내가 부당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배상 받아야 되겠어라고 마음 먹고 끝까지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실제로 나라에서 국고 텍스페이어들 세금 낸 사람들의 돈을 2억 3천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이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2억 3천만 달러라는 돈, 그 배상금을 받으면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은 데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30만 불 아니고 2,300만 불 아니고 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한화로 따진다면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게 뭐 지금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 됐던 좀 과거로 가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지금 누가 대통령, 한국의 누구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라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일단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법무부를 상대로 3천억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법무부가 나한테 3천억 원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예를 드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그 소신에 따라서 좀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냥 이름은 빼겠습니다. 자,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그 현재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 법무부에 3천억 원 나한테 배상하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 완전히 나라가 온통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일단 미국은 뒤집어지기는커녕 별 반응이 없고요. 사실 이런 그 뉴스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2026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늘 이제 좀 약간 불안불안했던 부분이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되는 가운데 연방 상원이 어제 통과시킨 국방수권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 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의 그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딱 이렇게 픽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28,500명을 유지한다라는 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바꾸려면 예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못 바꾸게 픽스가 됐으니까 결국 주한미군의 그 명수도 규모도 바꿀 수 없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하죠.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들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텐데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천황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황이라 그러죠. 네. 한국에서는 굳이 천황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일본 왕, 일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본 왕, 일왕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 28, 29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방문 첫날 일본의 왕과 회담을 하고 다음 날에 이제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는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케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일본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통치권자는 이제 일본의 총리인데 최고 통치권자인 총리보다 나는 일본 왕을 한 단계 더 우선적으로 봐. 약간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죠. 가자마자 먼저 만나는 게 일왕이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5월에도 일본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일왕과 만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본을 27, 28, 29 방문하죠. 그리고 29일 날 일본에서 오전에 떠나면서 바로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29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에는 얼마나 있느냐? 네, 그날 갔다 그날 옵니다. 1박이 안 합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그 APEC 정상회의가 29일 날 열리는데요. 그 정상회의에는 30일 날 열리는데요. 그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9일 방문했다가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냥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가느냐, 한국?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정 중입니다. 결국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한국 방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니까 거기 기다렸다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담 끝나면 바로 한국을 뜬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그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요? 네, 바로 오늘이요. 근데 이거 다 무산됐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 외무장관 회담이 오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외무장관 회담이 오늘 있었는데, 이거 다 빠그러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같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헝가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결과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만날 소용이 없겠다.
일단 만나지 말자. 캔슬. 꽝. 끊었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정상회담도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푸틴과 만나는 거 시간 낭비야 막 그랬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나는 푸틴과 앞으로 1, 2주 안에 당장 만나서 휴전 협의를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2주 안에 만날 수 있다라고 막 그랬는데 불과 2주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와서 푸틴하고 만나는 거 시간 낭비야 그랬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의 회담이 무산된 그 이유 어제 전화통화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러시아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즉각적인 휴전을 하라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토를 의미하는 거겠죠. 나토의 우산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미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너무 팽팽하니까 뭐 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제 이제 외무장관끼리 전화통화하면서 이대로는 우리가 지금 전화통화로라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데 뭐 이 상태로 내일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달라질 거 없고 역시 내일 만나봐야 서로 빈손으로 돌아갈 건 뻔하니까 괜히 언론에 나쁜 얘기만 나올 것 같으니까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오늘 만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 두 사람 양 정상들의 만남 그 회담과 관련돼서 조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조율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양국 정상회담도 당분간 펜딩 뭐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자, 아마존이 향후 그 사업 운영의 그 75% 정도를 자동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제 멋지죠. 이제 앞으로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아마존이 최첨단 그런 그 회사로서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서 모든 시스템의 이제 총 100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운영되는 모든 걸 100으로 봤을 때 75%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자동화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 보면 멋있는데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인력을 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의 그 자동화 업무팀이라고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 자동화 업무팀은 오는 20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도 안 되죠. 1년 반 남짓해서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가운데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해서 그 계산치, 추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16만 명을 앞으로 한 1년 반 안에 다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마존의 그 품목당 판매 비중 약 30센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그 월마트에 이어서요, 그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지금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자동화로 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고용 창출된 인력의 대부분이 나가야 되니까 그 나가야 되는 인원 자체도 어마어마한 명수가 인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그 신규 고용 축소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 다 자르고 내보내고 다 기계로 대처해버리면 여론이 어떨까?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고민을 한 결과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 행사에 좀 인볼브하면서 여론을 좀 컨트롤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언론 플레이 하자.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데 이 가야 될 길을 여론 때문에 안 가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되 여론이 좀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론 대응팀이라든지 이런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론 조절을 컨트롤을 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지역사회 행사에 좀 더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마존의 이 그 자동화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이 될 경우에는 아마존은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자
라는 그 아주 영예스러운 그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영예스러운 별명에서 일자리 창출자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자라는 좀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뭐 아마존 입장에서 보든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든 그걸 떠나서 그냥 넓은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은 이제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캐나다의 한 그 테슬라 운전자가요, 테슬라 차량을 충전을 하다가 강력한 폭발로 인한 그 피해를 입은 그 사건이 지금 알려지면서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아니, 테슬라 충전하는데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 어떡해? 나도 테슬라인데. 또는 나는 테슬라는 아니지만 나도 전기차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비공식 충전기,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테슬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공식 충전기를 이용하면서 생긴 아크 플래시라는 겁니다. 아크 플래시. 그러니까 고전압 전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고전압 전기 폭발로 인한 것을 확인됐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충전기를 하다가 전압이 너무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너무 고전압이 가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위치한 캐나다 그 소도시 호프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그 소도시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전용 충전 장비가 아닌 비공식 충전기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폭발에 의해서 차가 튕겨져 나오고 본인도 옆에 있다 튕겨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전기 폭발로 큰 불길까지 치솟았고요.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수미처를 튕겨져 나가서 바닥에 쓰러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도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서 막 뛰쳐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영상에 찍혀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술안전청에 따르면요, 그 이번 폭발은 그 DC 급속 충전기의 내부 단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무슨 전문 용어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승인받지 못한 비정상적인 충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전압이 갑자기 들어갔다. 그래서 충전기에 갑작스러운 비정상적인 전압이 들어오면서 아크 플래시, 즉 고전압 전기 폭발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고 운전자는요, 평소에도 이 비승인 충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정됐던 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보급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아마 집집마다 전기차 한 대 정도 안 갖고 계신 분 없을 정도로 지금 전기차가 뭐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꼭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비공식 충전 어댑터, 즉 비공식 충전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밤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공식적인 충전기, 그러니까 비공식은 아니고, 뭐 테슬라에서 나온 테슬라 충전기, 뭐 GM에서 나온 인정한 뭐 거기에 맞는 충전기라 할지라도 저는 밤새 그라지에다가 그라지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실내잖아요. 어찌 보면. 그라지에다가 꼽아놓고 충전기 밤새 꼽아놓고 밤새 충전하는 거 저는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 밤새 충전기를 꼽아놓고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꼽아놔야 하는 충전장치, 사실 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이 골프 카트가 있는데, 골프 카트를 일주일에 현재 몇 번씩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충전하면 뭐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골프 카트도 저녁에 꼽아놓고, 그러니까 골프 치고 나서 저녁에 꼽아놓고 밤새도록 충전기를 꼽은 상태로 아침에 빼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충전기를 꼽아놓고 잠을 자는 게 싫어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꼽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4-5시간 정도면 되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게 뭐 비공식 충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식 충전기는 맞긴 맞지만
그래도 왠지 굳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밤새 충전기를 꼽아놓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깨어있는 시간에 충전기를 꼽아놓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뭐 골프 카트야 뭐 배터리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성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의 배터리 차지는 어쩔 수 없다면은 밤새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실내가 아닌 곳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럼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 그라지 아래다 해야 되고 밤새 꼽아놓고 아침에 뺀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식이라면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라지 안에 뭐 스모크 디텍터 같은 걸 좀 센시티브하게 좀 몇 개 좀 더 추가적으로 달아놓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실외에 충전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밤새가 아닌 낮 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어 있는 그런 시간에 좀 충전하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인의 조건에 맞는 그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하튼 충전기는 반드시 그 자동차, 그 전기차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부 그 봉사단체들이요, 그러니까 비영리 봉사단체들이 학생 봉사 시간 신청 방식으로 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그 봉사단체의 그 간부들이나 또는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봉사하러 온 학생들하고 잘 알면 시간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안 왔는데 왔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시간을 좀 더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로 조직된 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단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친구들도 좀 많이 데려와.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많이 데려와.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그러면은 내가 너 여기서 봉사한 시간 좀 여유 있게 써줄게. 그리고 있잖아. 올 때 혼자 오지 마. 엄마나 또는 아빠랑 부모님이랑 같이 와.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이 너 봉사하는 시간에 부모님도 여기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부모님이 여기 있는 것도 시간으로 좀 환산해 줄게. 뭐 이러면서 너 한 달 동안에 일하면 예를 들어서 40시간 봉사한 거로 되어 있겠지만 네가 이제 봉사를 하면, 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오면 40이 아니라 60시간 아니면 80시간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와 주말에 와서 하루에 4시간 봉사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면 50%를 더해준다라고 한 봉사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4시간 일했는데 부모님 데려왔다는 이유로 집에 갈 때는 6시간으로 씌워져 있는 카드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입시에 유리하도록 시간을 부풀려주는 어찌 보면 위법행위다라면서 매우 비윤리적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단체도 있었어요. 행사 연습 시간에 행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창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그 연습하러 왔는데 그 연습한 시간까지도 다 일일이, 또 오가는 시간까지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또 부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랑 같이 와. 그래서 부모랑 같이 오는 것도 시간을 해서 여기는 부모가 온 시간을 또 50%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더블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행사 연습 시간, 왔다 갔다 오가는 시간, 또 부모님 같이 왔으면 부모님이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까지 다 100% 쳐가지고 완전히 시간을 따더블로 계산해서 적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학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해당 봉사 시간을 아예 통째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걸 제출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를 삼아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또는 봉사시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예 그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입학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 그러니 괜히 그 몇 시간 때문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경종, 부모님들에게 경종, 또 그렇게 하겠다고 꼬드기는 봉사단체에게는 더더욱이 큰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샘플 케이스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와이주 출신의 그 일본계 미국인 컬트 스즈키,
라는 사람이요. 그 LA 에인절스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LA 에인절스가 어떤 팀이에요? 지금은 그 쇼헤이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지만 다저스에 있기 전에 에인절스에 있으면서 그 오타니 선수 때문에 에인절스가 엄청나게 또 유명해지기도 했잖아요. 그 LA 에인절스에 지금 신임 감독이 부임했는데 누구냐? 컬트 스즈키라는 그 스즈키라는 라스네임, 일본 라스네임이 갖고 있는 일본계가 LA 에인절스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일본계가 감독으로 부임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뉴스야. 은근히 뭐 인종적인 뭐 구별을 하려는 의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 지금 그 역사적으로 신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LA 에인절스는 어제 발표를 하기를 지난 3년간 단장 특별 보좌 역으로 일을 했던 컬트 스즈키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LA 에인절스의 단장 특별 보좌 역으로만 일을 했지 무슨 코치나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뭐냐면 코치 그 임무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장 비서 역할 비슷하게 했다가 갑자기 감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근데 현역 선수 출신인 건 맞습니다. 현역 때 포수로 엄청나게 또 유명한 선수였었어요. 그 빅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1635경기를 뛴 베테랑 포수를 하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길보다는 어떤 그 매니지먼트 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이제 지도자로 온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MLB.com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즈키 감독은 현장 지도자 경험이 없지만 LA 에인절스 구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라면서 선수 시절에 그는 선수로서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큰 리더십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 코치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감독으로 갔어도 아마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하와이주 출신입니다. 이 컬트 스즈키는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하와이에서 태어난 소위 하와이 출신 그 메이저리그의 감독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런 것도 다 신기록입니다. 뭐 일본계 감독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와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본토에 와서 메이저리그 팀의 감독이 된 건 이 사람이 처음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계가 메이저리그 감독을 한 건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단 와카마스, 전 시애틀의 그 시애틀 메리너스의 감독 단 와카마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초의 일본계, 뭐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최초의 일본계 그 메이저리그 감독이었고요. 이번에 스즈키 감독은 일본계로 따지면 두 번째죠.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아마 조금 놀라실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 LA 다저스의 감독. 그냥 이게 영상 얼굴로만 보면 그냥 아프리칸 아메리칸계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색깔이 조금 라이트하세요. 왜 그러냐? 엄마가 일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에요. 데이브 로버츠. 아빠가 이제 주일 미군으로 가졌던 분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로버츠라는 라스네임을 갖고 있는 아빠. 그리고 엄마는 100% 일본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LA 다저스의 현재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일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라스트 네임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은 학계에서는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고 뭐 엄마가 동양인이고 또는 아빠가 동양인이고 엄마가 백인이고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을 조금 더 우세하게 봐야 되느냐를 학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아빠 쪽을 좀 더 우세하게 보죠. 왜? 라스트 네임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계를 더 중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백인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에 더 가까운 것으로 뭐 한국계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길게 왜 드리냐면 그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사실상 일본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일본계 요거는 의미가 약간 살짝 일본계예요. 요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계에서는 사실상 일본계가 아니라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그냥 일본계 아니면 일본 사람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라스트 네임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말고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흥미로운 거는 자 이래서 이제 그 LA 에인절스의 LA 지역의 대표적인 게
야구팀 두 개잖아요. LA 에인절스의 감독도 일본계 컬트 스즈키라는 라스트 네임 가지는 일본계 감독. 그리고 LA 다저스도 일본계 감독. 그래서 LA의 두 강팀 야구팀들이 모두 다 일본계 감독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본계 그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길었는데 하여간 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자사의 역대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미국 뉴스 보면 K-pop 디몬 헌터스라고 그러죠. 네. K-pop 저는 그냥 데몬 헌터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이걸 짧게 캐대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캐대헌의 그 장난감 인형 이 완구 제작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아예 그 마텔이라는 그 인형 제조업체와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영화 공급 업체에서 장난감 업체와 컨트랙을 맺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넷플릭스는 팬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히트작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그 컨트랙을 통해서 그 캐대현 캐릭터 인형을 비롯해서 뭐 액션 피규어 그리고 액세서리 뭐 게임 그다음에 놀이 세트 등등등 모든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 상품군은 다 마텔하고 같이 넷플릭스가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뭘 만들어요? 다 K-pop 데몬 헌터스에 관련된 모양들. 이 바비 인형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그 마텔 뭐 모르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이 너무 잘 알죠. 그 마텔은 이번 그 라이센스 계약의 첫 제품으로 캐대헌의 주인공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거기 걸그룹 여자 아이들 3명 나오죠. 만화 영화에서 그 헌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을 걸그룹 이름을 그 헌트리스의 인형 3명이 있는 그 인형 3종 세트. 옛날에 무슨 뭐 못난이 인형 세트 뭐 못난이 삼총사 뭐 이런 거 막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못난이가 아니라 그 헌트릭스 걸그룹 아이들의 모형을 본딴 인형. 그걸 이제 3종 세트를 만들어서 마텔이 먼저 그걸부터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에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데 있어서 이 K-pop 데몬 헌터스 모습의 그 캐릭터 인형이 아마 그 대단한 빅 히트를 칠 것 같다라는 그런 대박 예감이 벌써부터 듭니다. 이미 그 다음 주 할로윈 데이 그 커스튬에도 캐대헌 모습의 복장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가장 선호하는 복장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캐대헌의 열기는 아직도 뭐 그칠 줄 모르고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할로윈 데이 때 저녁에 그 거리에서 그 캐대헌 복장을 한 아이들이 트릭오트릿 이걸 막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캐대헌 복장의 커스튬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얼마나 자주 걷느냐 보다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브리감 여성병원 연구팀은 노년기 여성 13,000명을 대상으로 하루의 걸음 수와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구팀은 노년 여성의 경우에 주 1회 또는 2회라도 하루 한 4,000보 이상 걸으면 뭐 10,000보까지는 아니어도 하루 한 4,000보 이상 일주일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걸으면 사망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고 걸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패턴과도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4,000보 정도 걷는 게 좋은데 이 이상 더 많이 걸으면 그리고 걷는 패턴도 조금 더 빨리 걸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급속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1, 2회가 아니라 주 3회 또는 4회 예를 들어 주 3회에 하루 4,000보 이상 걸을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전혀 안 걷는 사람에 비해서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연구팀은 그랬습니다. 나는 뭐 자주 걸어, 뭐 매일 걸어 이런 거보다도 많이 걸어라.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빨리 걸어라. 연구팀은 그래야 그 효과가 눈에 띄게 급속히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 사람 또는 심혈관 질환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는 오래 많이 못 살고 심혈관 질환을 겪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걸었고 또 많이 걸었고 이 사람들은
자주 걷지만 많이 안 걸고 금방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걷거나 이런 차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 나 요즘 운동 많이 해. 나 매일 걸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매일 걸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터벅터벅 느린 속도로 잠깐 걷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걷기를 운동으로 승화시키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자주 걷느냐, 즉 난 매일 걸어가 아니라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을 걷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긴 거리를 뭐 최소 예를 들어 한 40-50분 이상,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야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걷는 거리를 좀 늘려라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1시간을 걸어도 그저 그냥 터벅터벅 뒷짐지고 구경하고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다소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빠른 정도라는 것도 이제 개인적인 차가 다 있어요. 내 옆 사람은 뭐 되게 빨리 갔는데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 없고,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요 정도인데, 그게 편안하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러면 조금 이제 불편해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정도, 그런 정도로 조금 40분, 50분 정도 좀 많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소 빠른 걸음으로 다소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정도로 신경 써서, 왜냐면 또 신경 안 쓰잖아요. 조금 처음엔 빨리 걷는 것 같다가 신경 안 쓰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또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 써서 그렇게 제대로 걸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better than nothing 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 터벅터벅 걷는 게 또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운동 효과를 가시적으로 좀 원한다면 조금 빠른 속도로 조금 긴 거리를 걸어라. 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간단하게 축약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이 됐습니다. 제대로 걷기 운동, 조금 빠른 속도, 조금 오래 제대로 걷기 운동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어나 걸으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